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 사요 공도자 숭배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후로는 공도에 대한 의미를 좀 다른 사상들과 연결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뭐 연결하다 보면 끝이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나마 연결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라는 분야 몇 가지 맛배기, 맛배기로 합니다. 이게 맛배기로 하고 또 대종사님의 어떤 법문으로 또 한번 한 파트는 또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도자 숭배를 하면 이게 공도가 나오죠. 공도. 대종사님이 공도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공도를 사상가 중에서 스피노자라는 그 사상가가 있는데, 스피노자의 기쁨의 윤리학이라는 그게 있어요. 기쁨이 철학적 담론입니다. 기쁨. 그리고 까미의 그 반항하는 인간에서 이 반항, 이 내용에는 이것을 반항에는 또 연대라는 의미를 또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연대. 우리가 연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어떤 사상적 개념을 가지고 공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공도는 단순하게 그냥 뭐 우리를 좋게 한다 뭐 이런 차원만이 아니에요. 이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깊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우리가 공익심 이렇게 말하죠. 공익심, 공도, 공익심을 말할 때 선입견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이롭게 한다. 그거 맞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말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자신을 이렇게 잘 가꾸어가는 거, 자신도 풍성해지고 자신도 좋아지는 거, 이걸 보통 우리가 자기도 이롭다. 이때 이 자리의 개념, 이게 자신도 이롭다고 할 때 자리 하잖아요. 이 자리가 박탈된 개념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대종사님 말씀하신 이 공도, 공익심, 여기에서 어떤 주춧돌이 잘못 놓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이렇게 풍성해지고 성장하고 또 이렇게 뭔가 힘이 쌓여지고 하는 이 자신의 이로움. 대종사님이 이롭다 할 때는 그게 은혜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게 기반한 그것을 딱 기반한 그러면서 서로 이롭게 하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공익사회. 예. 대종사님이 자리이타 이렇게 표현을 쓰죠.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 주변도 이롭다. 이걸 공도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리, 스스로 자자, 각자 할 때 각자가 이롭다. 자리하고 이익이, 한문을 쓸 때 이익이, 우리가 보통 그것을 내가 이롭다 할 때 이익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하면 똑같은 말 같잖아요. 그러나 자리와 이익이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자신의 이로움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 이름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이로움도 소중한 거예요. 왜 이런 사유가 가능하냐면 자타가 없기에 자타가 둘이 아닌 이런 쌍 자리에서 보시는 소태산 대종사의 시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각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공도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태도로서 이렇게 이 시각이 아니에요. 이게 이 사유를 말할 때. 그리고 진리적으로는 대종사님 본 시각으로는 이기적으로 막 했는데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그 이기적인 행위가 결국은 서로의 공존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각이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타인의 이로움에 대해서 침해를 해요. 그러면 단호하게 우리가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연대를 해서. 단순히 사회적 운동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런상의 진리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이런상의 진리를 깨치신 분이 세상에 외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이로움이 소중하니 타인의 이로움이 박해받을 때 내 이로움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참 웃기죠. 재밌죠. 내 이로움이 소중하니까 타인의 이로움이 침해받으면 안 되고 타인의 이로움이 침해받을 때 박해받을 때 서로 그것을 연대해서 막아라. 이게 이런상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지공무사한 자리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사회를 서로 교류하고 할 때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게. 성자의 태도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리이타의 연대를 해라. 왜? 우리는 이런상 자리에서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 대종사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각에 근거해서 이런 시각에 근거해서 한번 사상가들을 좀 살펴보면 제가 이제 스피노자하고 까미를 비유를 들어서 한번 이 대종사님의 말씀을 사상적인 이야기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자는 것이죠. 그럴 때 스피노자는 코나투스 증진을 강조합니다. 이 코나투스라는 말은 자신의 삶을 유쾌하고 즐겁게 증진시키려는 삶의 의지예요. 삶의 힘. 여기도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간은 유한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타자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유한자가 아니고 내가 신이야. 내가 신이요. 뭐라고 연결을 해요? 알아서 다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절대자야. 내가 뭐라고 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관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움도 필요하고 서로 것을 빼먹는 것도 내가 한계가 있으니까 빼먹는 거예요. 한계가 없으면 뭐라고 빼먹고 귀찮게 내가 알아서 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관계를 해야 되는데 관계를 하면 타자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타자하고 연결이 될 때 코나투스가 증진되거나 약화된다는 거예요. 코나투스는 아까 뭐라고 써요? 자기 삶을 유쾌하고 즐겁게 하는 삶의 의지예요. 이때 코나투스가 증진되면 당연하지. 코나투스가 증진되면 기쁨의 감정이 도래요. 좋아. 삶의 의욕이 있어. 근데 약화가 돼. 코나투스가 약화가 돼. 그러면 슬픔의 감정이 도래하는 거야. 살기 싫어. 너무 당연한 말 같은데 이것이 철학적 주제로서 이 얘기를 사람들은 안 했어요. 왜 살아? 왜 삽니까? 여러 설명이 있지만 이 설명을 보면 우리는 코나투스를 증진해 가며 살아야 돼요. 기쁨이 있게끔 내 관계면 기쁨이 있어야죠. 기쁨이. 근데 할수록 기쁨이 없어. 몰라 살아요 그러면. 너무했나? 이거 보면 이게 단순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단순한 말 같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얘기예요. 이게 삶이 기쁨에서 배제된 삶이란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뭐 거창한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자 그러면 그럼 우리가 그 스피노자는 삶의 의지인 이 코나투스가 증진되는 그 기쁨, 증진돼서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지속시키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그 기쁨이 안 되면은 그 사람 관계하지 말아야지요. 내 삶의 기쁨이 안 되는데 뭐라고 관계를 해요, 그걸.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말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기쁨 있는 사람끼리 연대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회피하는 것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쁨을 창조할 사람끼리 힘을 모아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기쁨을 이렇게 막고 막 그런 사람들을 밀어내야죠.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 주변에서 우리 기쁨을 우리가 서로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을 다 회방하고 막 하고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요. 그냥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윤리는 무엇이냐? 내가 이게 좋아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저도 이 삶의 태도 이게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윤리는요, 기쁨의 윤리학이 돼야 돼요. 윤리는 뭐냐? 기쁨이 있어야 윤리죠. 그게 만났는데 기쁨이 없어. 그게 윤리입니까? 만났는데 괴로워.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꼼짝도 못해. 그게 무슨 윤리예요? 그게. 이런 거 이게 별거 아닌 거 말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엄마가 있는데 나도 요즘 아들하고 지금 신경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상당히 길게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그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부모로서 과정상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관계가 아빠는 그냥 희생만 한 것도 아니고 자식은 또 아빠 말만 듣는 것도 아니고 서로 기쁨의 존재가 돼야죠. 이게 대종사님 말로 하면요, 낙원 인도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마주치는 타자를 슬픔에 빠뜨려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기쁨을 내가 추구한다는 건요,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해서 상대를 슬프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게 또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나와 관계한 그 타자가 슬픔에 빠진다면 나의 기쁨도 결국 슬픔으로 변하기 때문에 낙이 변해서 고가 돼요. 변해버려요. 아주 순간적 낙밖에 안 돼요. 그게. 결국은 고예요, 고. 우리로 말하면. 역으로 타자의 기쁨을 위해서 나 자신의 슬픔을 그냥 인내해요. 이것도 안 돼요. 이거 그대로 대종사님 표현을 하면 이게 자리타예요. 자리타고 하니까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현재 제가 자리타 할 때 언제 한번 말하려다가 또 옆으로 빠질까봐 내가 안 했는데 자리타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제 이익관계 뭐 있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관계. 자리타는 감정이에요. 감정도 있어요. 내가 기쁘고 상대도 기쁜 게 자리타예요. 나 자신의 슬픔으로 나도 이게 내가 슬프잖아요. 그러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타자도 괴로운 거예요. 내가 타자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냥 인내하고 나는 슬퍼. 그러면 타자가 일시적인 기쁨은 돼도요, 궁극적 그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관계한다는 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타가 이렇게 해줘. 나의 기쁨, 나도 기쁘고 상대도 기쁘고, 나도 보람 있고 상대도 보람 있고. 이것을 결국 우리가 추구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윤리학이라는 것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을 지향하는 겁니다.
관계의 기쁨을, 관계. 나도 괴롭고 관계도 좋아져. 이게 자리타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삶에 기쁨과 유쾌함을 가져다 주는 타자와 소통하고 연대를 도모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해봅시다, 우리가.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눈치도 되게 보이고요. 이게. 그리고 우리 생활 습성에서 이거 하기가, 자, 자신의 삶에 기쁨과 유쾌함을 주는 그런 타자들과 일단 나하고 서로 기쁨 있는 사람끼리 만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끼리 연대해서 그런 그룹들끼리 잘 해요. 그러면서 또 이게 커지는 거예요, 서로. 이건 이익이 아니에요. 나의 이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면 고민하는 거예요. 자, 타자와의 유쾌한 연대를 가로막는 일체의 부정적인 힘과 이럴 때 맞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슬픔과 우울함의 정선을 가져다 두는 타자를 단호하게 막는 거예요. 5.18에 망언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왜요? 그건 우리들의 많은 사람한테 슬픔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을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기쁨의 윤리학을 한번 그 윤리학을 바꾸면 정치학이 되는 겁니다. 정치. 윤리와 정치는 우리 생각에는 떨어져 있는 것 같잖아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가져다 주게끔 다 사람들에게 이 관계에 기쁨을 가져다 주게끔 그렇게 정치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정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실제로 말하신 분이 네그리의 다중, 멀티튜드, 이제 그 다중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다중. 이게 번역이 안 되니까 다중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바로 이 다중이란 거 뭐냐면 기쁨의 연대를 도모하는 정치학이에요. 이렇게 다중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쁨을 추구하는 연대예요. 연대. 일정한 사람들만 좋은 것을 요즘 보니까 친일하는 사람끼리 뭉쳐서 그게 자기가 옳다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막 스트레스가 막 슬퍼. 못하게 하지. 어떻게 친일한 세력들을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친일했던 사람들이 친미 해가지고 계속 권력을 먹고 자기가 이 나라의 설계자라고 자처하는 이상 너무 슬퍼. 막아야죠. 왜요? 그 사람들은 자리타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기쁨의 윤리학적 가치관이 그 그라운드를 바꾸면 정치학이 되는 겁니다. 기쁨의 정치. 우리 기쁨을 주는 정치죠. 이게 기쁨의 윤리학과 기쁨의 정치학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파랑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개교 동기와 통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은 곧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상적 가치가 갑자기 교리로 쑥 들어왔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까미를 봅시다. 또 그러면 까미는 반항의 연대성을 강조합니다. 종교에 오면 반항을 못하게 해요. 저도 반항 되게 못해요. 근데 또 제가 한편으로 반항할 거예요. 연습해요. 연습 지금. 반항하기를 공부 삼아서. 뭘 반항합니까? 반항의 내용이 있죠. 반항하는 내용이. 가딱 잘못하면 이 반항을 못해요. 자, 까미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존재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인데 이게 비틀은 거죠. 나는 생각한다. 예. 이거 비튼 거죠. 이게 까미는 반항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저도 이게 다 못 읽어봤고 어느 일정한 파트만 이제 읽었는데 언제 맨날 읽는다고 못 읽어. 읽을 건 많고. 이런 대목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들 자신이 반항하지 않고 당해 왔었던 박해가 타인에게 가해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견디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중략하고요. 인간의 연대성은 반항운동에 근거를 두고 있고 반항운동은 역으로 이 공범관계 속에서만 정당성을 발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 내용 진짜 중요한 말인데 지금 봅시다. 이 문장 중에서 자신은 핍박받고 있지 않지만 내가 핍박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핍박받는 타인을 위해 반항하는 이유는 내가 핍박받고 있지 않아요. 특별하게. 근데 핍박받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에 반항을 한다고 우리가. 하지 마! 하려면 우리부터 공격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핍박이 나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도덕적 가치에 자유로워요. 자기들은 똥 묻어도 상관없어. 근데 니네들은 똥 묻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 요만큼만 묻어도 니들은 뒤져야 돼. 이렇게 말해. 윤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거에 반항해요. 저항해야죠. 반항. 니네부터 잡을 거야. 이렇게 가야죠. 이상한가요? 우리는 좀 묻어도 상관없어. 근데 니네들은 반드시 잡을 거야. 왜? 너무 많이 묻었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말할게요. 까미는 타인이 당하는 그 핍박이 우리들 자신이 반항하지 않고 당해왔던 박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공범이에요. 공범. 이를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피했던 부조리가 지금 타인에게 가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박해에 우리는 공범이에요. 타인의 고통은 나와 공범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심의 공도, 공심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공의심 없는 사람 공의심이라고 돌릴 때 이런 사유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이거 옛날에 동화로도 쓴 건데 이야기예요. 동화 이야기 제가 좀 줄여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언덕이 있어요, 마을에. 근데 여기에 큰 돌이 있어. 그래서 늘 괜찮아. 근데 저 언제 떨어질 것 같다. 그 사람한테 맨날 다녔어. 근데 어느 날 떨어져가지고 일군의 사람들이 사상이 생겼어. 그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조심 좀 하지. 하고, 네 조심 안 해서 지금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저 위의 돌은요, 우리가 치웠어야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누군가가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 돌을 치우는 것을 외면했기에 우리 주변의 무고한 대중이 무작위로 박해를 받은 거예요. 이게 인과예요. 그걸 치우지 않기 때문에 그게 생긴 게 인과입니다. 우리로 말해요. 언덕 위에 그 돌이라는 것은 사회적 부조리예요. 사회 제도 중에서 부조리한 사회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부조리에 대한 공범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반항하는 연대를 해야 돼요. 부조리한 박해에 대해서 연대하고 반항해야 돼요. 자, 5.18에 대해서 그 많은 정치인들, 지역사회에 있는 지역이 다르다고 막 색깔론을 때려붙고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그것을. 그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고. 저는요, 동학 농민운동, 동학 농민전쟁, 이게 헌법에 올라가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왜 죽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신이 현대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 뒤에 3.1운동, 3.1 만세운동. 그 뒤에 쭉 전개됐죠. 많은 운동들이 전개됐죠. 그런 것을요, 이제요, 헌법에 쭉 써야 돼요. 다 써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헌법에 써서 다 배워야 돼요. 그건 따지고 마시고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근대국가, 우리의 자랑스러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도예요. 그게. 반항의 연대성, 연대적 반항을 해한 당위적 관계가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공도 헌신의 공심이요, 공익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다 이런 것과 우리가 공익심, 공도, 이런 있죠? 공심, 이런 게 다 이런 것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을 돌리자라고 하는 이 공도자 숭배의 정신은 이런 면들이 바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타원 이공주 수필에 원기 27년, 그러니까 1942년이네요. 5월 26일자에 실린 그 20자 법문이에요. 이 내용을 대종사님 법문이거든요. 이 내용, 이게 뭐냐면 제목이 정의도덕이 없는 세상은 곧 금수 세계다라는 근데 여기서 정의도덕을 주장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 이게 앞에 이 공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도덕이 있음으로써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따라서 우리도 편안한 생활을 하지만은 만일 인도정의의 공정한 규칙 즉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의 토가 없었다면 이 세상은 질서 없는 수라장인 동시에 양육강식의 금수세계가 되고 말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저 무도한 금수세계에서는 제일 힘세고 가장 악한 놈이 그 중에 패권을 주고 약소 생명을 마음대로 잡아먹듯이 우리 인간 세상에도 만일 정의도덕의 모든 법칙이 없다면 물론 기운센 부정자가 많아서 힘 약하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고 해하여 안심하고 살 수가 없을 것이니 과연 그리 된다면 그것이 금수세계가 아니고 그 무엇이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패권 나오잖아요. 패권. 그러니까 대전사님께서 힘으로 지배하는 패권주의에 대한 강한 부정이 있어요. 대전사님이 정의도덕이라고 말할 때 이 정의도덕이 바로 이 공도가 실현되는 겁니다. 공도가 실현되는 공익이 실현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걸 대전사님 거부해요. 왜요? 이론상을 깨달으셨으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 패권이나 어느 한쪽의 이익만 되는 것을, 예? 그리고 자기들은 때가 이만큼 묻어놓고 상대가 때 좀 묻어 있으면은 니들은 때 묻었으니까 안 돼. 대종사님 인정할 수가 없죠.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인정을 해요, 그걸? 자, 이 세계는 상호 의존적 세계로 대립과 차별의 세계는 누군가의 희생과 피땀의 착취가 구조화된 세계라는 겁니다. 대립과 차별이 이렇게 그냥 어떤 이렇게 패권, 아까 위에 나온 패권이죠. 패권 사회는요, 이 피땀과 희생을 그냥 착취하는 그러한 세계인 겁니다. 그 대종사님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한쪽이 얻은 이익만큼 반드시 누군가 차별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통찰을 해야 돼. 패권적 그 구조, 어느 구조인가 이익이 되는 사회는요, 말을 못할 뿐이지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조화 상생, 뭐 은혜로운 세상, 우리도 사은에서 은혜로운 세상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을 평면화시켜가지고 그냥 좋은 세상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생명들의 그 아까 이렇게 슬프고 기쁘지 못하는 그런 것을, 그런 차별 세계를, 억압받는 차별 세계를, 착취되는 차별 세계를 미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의 세계라고 말할 때, 그게 대종사님께서 은혜로운 세상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대종사님의 그 지혜와 자비의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명에 대한 굉장한 애정이 필요한 세계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 그 단변적이고 평면적으로 봐서 오해한다는 거죠, 이 말을. 자, 우리가 차별세계의 불평등을 외면하면, 그러한 억압이 있는 사회에서 우리도 언젠가는 억압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억압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나와 우리도 역시 억압당할 일이 없는 세계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과예요. 대종사님 말한 인과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익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다 스피노자 말대로 하면은 기쁨의 윤리 속에, 기쁨의 관계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고통과 억압과 불평등의 사회 구조를 모르는 채 외면하면, 우리 이게 과보로 와요. 사회 구조적 과보로 온다고. 그러니까 저항해야 돼요. 나도 이게 저항을 잘 못해서 이게 저항해야 돼요. 아닌 것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주변 대중의 고통이 나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옆에 이렇게 고통이 있으니까 그건 내 고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필연코 그건 나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필연코. 우리가 인과를 이해할 때 개별적 관계로만 설명을 하기가 쉬워요. 개별적 관계로. 근데 이것이 잘못 해석하면, 어떤 부조리한 구조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냥.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한테는 안 올 것이야 이렇게 생기기 쉽죠. 차근차근 처음엔 안 오지만 여기서부터 무너져. 앞에서부터. 결국은 그 올가미가 나를 덮칠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현재 고통받을 때 내가 가서 같이 막읍시다 하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도사회고 공익사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참 저도 보면 그걸 잘 못해요. 용기를 내야 돼. 대종사님은 우리한테 용기를 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공도자 숭배를 보면. 내가 막상 억압에 처하면 이것이 개인적인 업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그 공업의 문제를 우리가 그냥 방치했죠. 그리고 방기한 결과임을 우리가 깊게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걸 늘 늦게 깨달아요. 자,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무거운 얘기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 제가 공업이란 말을 썼는데 이 공업이라는 말도 원래 이렇게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꼭 정확한 말은 아닌데 그냥 빌려와서 쓰는 거예요. 제가 함께 짓는 업이다 해서 그냥 원래 공업, 불공업 해서 불교의 용어예요. 근데 이게 딱 맞는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빌려와서 쓰는 말이에요. 그냥 함께 짓는 업, 우리가 사회적 관계에서 서로 해야 될 그 업일 때 공업은 책임을 지우는 부채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부채 짓는 마음으로 해라는 게 아니에요. 공업은 책임지려는 주인 의식이에요. 내가 이거 책임지겠다. 굉장히 다른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런 쌍자리를 아니까. 자타가 없는, 그래서 자타가 둘이 하는 자리를 아니까 책임지려는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겁니다. 스스로 사회적 공도의 본공을 못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각성과 책임의식을 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나도 저 문제에 자타가 둘이 앉아서 보니까 공범관계예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말하면 우리가 연대해서 서로 기쁨을 서로 생산해낼 수 있는 우리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무거운 얘기도 했는데 오늘 하여간 그 공도자 숭배의 공도를 스피노자의 기쁨의 윤리학, 네그리의 다중, 그러니까 기쁨의 정치학이죠. 그리고 까미의 반항, 우리 반항해야 한다. 공도를 위해서 반항을 해야 한다. 잘못하면 우리가 공범관계에 있다. 타인의 고통에 내가 공범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공도자 숭배에서 나오는 그 공도, 공익심, 이것을 어떤 연대 사상과 이 반항 사상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많이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